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 맞이 전에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도 워낙 유명해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과연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후보는 우승자였죠. 나폴리 마피아라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금 대신에 인성이 워낙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을 확보한 에드워드 리가 이제 후보로 일단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일단 95년생이고요.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구에 그러니까 남영역과 효창공원 사이에 뭐 조금은 뭐 작다면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 중이었고 물론 잘 되고는 있지만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 하루에 한 6명 정도만 예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번 우승을 해서 받은 3억도 그 식당 옆에 전셋집을 구하면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우승자 치고는 그래도 소소한 상금이고 수익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에드워드 리는 72년생, 거의 베테랑, 백전노장이고, 뭐 백악관에 이제 셰프로도 초청이 될 만큼 인정을 받았으나, 안타까운 게 한국에는 식당이 없어요. 많이는 알아는 보지만 식당이 없어서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고 미국에선 식당이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 그래서 뭐 유재석 MC님과 뭐 이제 같은 72년생 GD여서 막 GD 식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농담을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승자 준우승자 치고는 생각보다 수혜가 소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자들은 미리 이 판을 깔아놓고 준비를 했던 대기업들이다,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넷플릭스겠죠. 또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서, 야, 넷플릭스 주가 차트를 봤더니까 최근에 다시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덕분에 미 증시가 방긋 웃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 증시를 최근에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뭐 연말에도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서 또 뭐 승승장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번 곳은 뭐 신세계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홈쿠기 열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사 먹고 아니 이렇게 집에서 해 먹고 이런 걸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막 도전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주방용품을 엄청 샀었다고 합니다. 뭐 프라이팬, 냄비, 찜기, 칼, 도마에 뭐 식기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더라. 뭐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킹왕짱 수혜자는 백종원이구나. 백종원 대표구나. 저는 이분을 보면서 블랙락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왜 블랙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냐? 오랫동안 과거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반을 깔아놓고 활용 정점으로 여러 TV쇼나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백종원 대표의 경우 흑백 요리사의 효과로서 백종원 대표가요, 더본 코리아라는 이제 큰 외식 그룹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이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성공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IPO 전에 이런 흥행몰이가 있으니까 그 여세가 이어갈 수 있겠죠. 기관 대부분이 공모가 상단 초과를 써내고 있다. 28일부터 일반 투자자 청약할 텐데 굉장히 심리도 우호적이고 유통 물량도 적고 뭐 찬양 일색입니다. 게다가 뭐 이 투자만 잘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요리비책이라는 유튜브 평상시에는 조회가 뭐 100만 회 뭐 이렇게 나왔으면 최근에 1000만 회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예능들 뭐 백패커, 백패커 2, 뭐 레미제라블 뭐 저는 보지는 않지만 빵빵 터지면서 거의 백종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또 이런 기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없었다면 흑백 요리사는 아예 탄생하지 못했다. 이 PD에게 어떤 분들이 요청을 했다고 해요. 백종원 대표님을 왜 심사위원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 PD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질문 자체가 이거 잘못됐다. 백종원 대표님이 우리를 골라준 것이다. 이 백종원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같다. 야, 뭐 이 정도면 백종원 대표가 물론 본인의 이제 뭐 허허 하면서 이런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실리도 챙기고 여러 가지 성공도 시키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봤을까? 아마도 가장 큰 피해자들은 자영업자, 음식 가게를 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에 출연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이제 뭐 식당 가게가 잘 됐겠죠. 또는 이제 집에서 이걸 시청했던 분들은 집에서 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게 좀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AI 시대 전부터도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싸다면 가성비가 좋아서 잘 되거나 아니면 비싸지만 값어치를 하거나 그 가운데 중간인 이제 지점은 아마 다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게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러한 원리가 저는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월가나 기관이나 대기업의 입보다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예,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죽었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더리움 현물 ETF 성과가 지지부진한 이유 세 가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문가들 말이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자, 최근에 트렌드가 어땠냐면요. 이더를 나 팔았다. 이게 마치 현명한 투자자인 것처럼 방송을 하고 이게 뭐 자랑처럼 뭐 트렌드처럼 막 인증샷이 나오고 이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300만 원을 찍고 잠깐 무너졌다가 조금씩 최근에 회복을 하니까 약간 말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떨어질 때는 죽었다 하는데 약간 올라오니까 이거 약간 싼데 그러면서 은에 비유하는 방송들, 썸네일들, 뭐 기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지금 은 투자하시는 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5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요. 최근에 그 5년 만에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21년도 그 코로나 고점을 뚫고 은마저도 정말 답답한 은마저도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다시 뭐 비트는 골드고 이더리움은 은이었다. 뭐 은처럼 싸다. 이제 좀 올라오니까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참 이런 기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흔들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유튜브나 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 친절하게 이 코인의 주식의 상승 이유를 알려준다면 그게 어떤 시기다. 매도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23년 2월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지금 불장이 아니잖아요. 23년 2월이든 22년이든 그럼에도 뭐 이 코인 하나만 또는 두 개만 막 크게 오른다. 그러면서 23년 2월에도 뭐 파일 코인도 제가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것 같고 네오 코인도 뭐 홍콩이 열었다고 해서 팔았고 뭐 이렇게 이런 원리를 좀 적용을 해봤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 친절하게 하락의 이유를 알려준다면 여기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한 이유 세 가지.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되는 것 중에서 사야지 막 올라가고 뚫고 있는 것 중에서 흥분을 해서 산다? 이거는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에도 이더리움 킬러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돈 많기로 가장 유명했던 건 이오스였죠. 뭐 이더리움이 감당 안 되게 모금이 됐었던 이오스, 그리고 네오, 뭐 과거에 에이다. 최근에 이제 솔라나랑 수이가 가격이 좀 좋으니까 이거는 무브라는 언어를 썼고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싸고 빠르다.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 재밌는 건 가격이 올라야 뭐 이더리움을 이겼다.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다 죽었다. 또 얼마나 많은 제2의 이더리움 킬러가 나올지 모르는 데다가 자, 결정적인 거는요. 우리는 코인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지요. 외부 사람들, 코인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오스가 뭔지 심지어 솔라나나 수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월가도 아직 이더리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외부 사람들 모른다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거의 불장과 이번의 불장에 큰 차이가 있다면요. 이번 불장은
미국발 월가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ETF 때문에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과거에는 ETF도 없었던 데다가 자, 예전에 한국은 예전 소개해 드렸지만 그냥 가상계좌로 실명 인증도 안 한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집어넣기도 했었고요. 21년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25년 7월인가 이 가상자산 보호법이 나오니까 한국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펌핑을 해도 감사 때 나와. 뭐 유통량 조작했지. 너 나와. 이런 식으로 이걸 옥죄어 버리니까요. 한국의 뭐 상어나 뭐 고등어나 이런 세력들 또는 개인들이 펌핑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너무 감시를 보호해 준다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 안 해줘도 되는데 이 말인즉슨 이번 불장은 미국 월가들이 선택하고 행동을 한 거기에서 이제 펌핑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래서 더더욱 미국 월가가 선택한 곳에 미리 앉아 있어야 되고 많은 포션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예로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면요. 우리 RWA가 미래에다 다 알고 있는데 사실 BIS조차도 자산 토큰화가 뭐 거래 비용 절감도 되고 뭐 빠르고 투명하고 이점이 크다. 이거는 불호가 없다고 했었죠. RWA는 호만 있다. 왜냐하면 파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다른 말로 자산 토큰화를 얘기를 해보자면 자, 과거에는 유동성이 적어서 팔지도 못했던 물건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미술품, 뭐 특허나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내가 유동성을 부여하며 판을 깔아줄 테니까 개미들은 기회를 잡으시오. 난 큰 수수료를 벌겠소. 이게 RWA입니다. 잘못 잡았다간 정말 부동산 같은 거 미술품 잘못 샀다가 고점에 물리면 뭐 팔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개미들이 피해를 보기 쉬운 상품이 될 겁니다. 아마 미래에 가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 다 보셨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비트코인 옵션도 다른 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기관님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뭐 해지 수단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옵션을 승인을 해줬는데 개미들도 이용을 해볼래가 아니라 멋모르고 개미들이 이용할 경우 옵션 계약 만료 즈음엔 다 잃어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공통점을 찾자면 이 둘 다 기관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놓은 거지요. 나를 위해서, 개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 본질을 모르면 다 잃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약한 개미가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런 기관들에 휘둘리지 않고 뭐 말에 휘둘리지 않을 투자 전략 네 가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것 공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셔야겠죠. 오를 타이밍인지 떨어질 타이밍인지 요것부터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게 저평가 중에서 찾아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트레이더들이나 저번에 해외의 뭐 유명한 유튜버 4명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수준이 높아서 다 비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성공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출발점인데요. 다 죄다 높아 있는 것만 보고 아 이게 더 오를 것이다. 이게 미래다.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이거는 투자 실력이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저평가 중에서 남들이 욕하는 것 중에서 찾는 게 그냥 처음이자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년 후에도 당당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비트이도 50% 이상 가져가세요. 뭐 각 알트코인은 5% 이내로 현금은 10% 정도 유지를 하면 좋겠다. 이건 저만의 전략인데요. 이렇게 뭐 당당한 거, 왜 제가 5년 후라고 했냐면요.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 17년도, 21년도 기억나시겠지만요. 우리는 잘 하고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생겨서 혹시라도 못 빠져나왔어요. 21년도 때 거 그대로 들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뭐 최고점을 찍든지 아니면 내 본전이 온다든지 이렇게 좀 미래가 있어야 될 텐데 안 될 경우 대비해서 그러나 5년 후에 뭐 상장 폐지가 됐거나 아직도 마이너스 뭐 99%, 8%, 7%에서 놀고 있거나 이러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5년 후에도 당당한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계획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대략적인, 이제는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일 텐데, 내가 팔 목표 금액, 전체 목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한번, 뭐 각자 다를 거잖아요. 평단도 다를 거고 요걸 짜보고 매도 전략도 짜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평단에서 2배 이상 오르면 절반을 팔고 3배 이상 오르면 거기에서 또 절반을 팔고 4배 오르면 또 팔고 뭐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그냥 대략 타겟 가격을 뭐 매도를 걸어 놓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가 약 1.5 가면서부터 위로 뭐 10%, 20%, 30% 이렇게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한다든지 뭐 각자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매도 전략을 짜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잘 될 경우만 생각을 하고 막 B2의 영끌에 막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될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대로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25년도에 다 못 팔고 26년도를 맞이했다. 그러면 26년도 1월 1일에는 그냥 뭐 손해든 이익이든 다 팔고 떠난다. 마지노선을 나만의 마지노선을 구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안 될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고친다.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이 세 개 중에 세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걸 알 수 있냐? 17년부터 뭐 오래전에 시작을 했어도요. 그냥 그때랑 똑같은 알트코인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아냐면요. 아직도 그때부터 들어가 있는 카톡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인간 지표나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뭐 계속 예상 뭐 이렇게 될 거다 차트를 올리시거나 매수 매도 인증샷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방법이 좋았고 내가 돈을 불려나간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까지의 이 방법이 내 재산을 계속 줄여 놓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 방식을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